이번 수업 시간에는 선진시대 가운데서 하상주 시대를 다룹니다. 먼저 중국 고대 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망후제와 하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은나라라고 하는 상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나라 시대의 주요 정치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간단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있었던 신석기 문화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 나오는 신석기 문화권이 모두 청동기 문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땅이 넓은 것처럼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고고유물 발굴을 통해서 주로 발굴이 됐던 지역이 황하유역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하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이 중국 각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설, 즉 황하 문명이 장강이나 혹은 만주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강 문명론이나 홍산 문화를 강조하는 견해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중국 문명에 대한 학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과제로 보신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황하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 유일한 고대 문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강유역에서 장강 상류, 중류, 하류에서도 황하 문명 못지않은 오히려 황하 문명보다 훨씬 나은 청동기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자들과 일부 일본 학자들이 이거 황하 문명과 대립이 된 장강 문명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황하와 장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정교와 청동기 유물 유적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예 뭉뚱그려서 중국 문화로 보자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지도는 4개 문명 혹은 문화를 소개해 놓고 있죠. 맨 위에 있는 홍산 문화와 하가정 하층 문화, 그리고 하남 용산 문화, 나중에는 이게 이리두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동 용산 문화, 양저 문화, 여기서는 4개 문화를 소개를 했는데 이 4개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 유물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지도는 중국의 구리광산 분포 지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황하 문명을 주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지도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황하인데, 황하 유역에는 구리광산이 하나 혹은 산동성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2개밖에 없습니다. 구리광산이 적은데 어떻게 구리를 캐서 청동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수수께끼입니다. 반면에 이 지도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구리광산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구리광산이 많은데, 이 왼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지금의 운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구리광산이 밀집한 지역이 바로 장자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운데에서 장강 유역에서 있는 청동기 유물 유적들은 아마 여기서 생산이 된 구리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황하 지역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청동기의 청동 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사천 지역은 보시고 있는 지도 왼쪽 아래 운남이라고 했던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서 생산이 됐던 구리광산의 성분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 사천성에 있는 구리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고고 유물 발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황하 유역에서 보다 많은 구리광산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왜 청동기 문명이 발전했던 황하 유역 지역에서 구리 생산이 적었는지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잘 풀 수 있는 계기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홍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다큐멘터리는 주로 이제 황하 문명이라고 해서 황하 문명과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삼숭태 유적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와 아울러서 중요한 게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홍산 문화는 지금 만주 요령섬 서부 지역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견이 됐던 신석기 유적을 홍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화량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좁쌀과 기장을 재배하고 목축 생활과 물고기를 잡는 농경과 목축, 어로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옥과 용입니다. 옥은 어떤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신과 무당이 만나게 되는 매개물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처럼 생긴 옥으로 만든 용 모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걸 학자들은 숭룡 형상, 즉 용을 숭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마을이 성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로 쌓은 석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정 하층 문화는 중국의 하상 시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약 4천에서 5천 개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농경과 목축업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홍산 문화, 하가정 하층 문화를 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나타난 문화가 하가정 상층 문화입니다. 중국의 상주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시대 유물 유적을 보게 되면은 목축업 위주이고 농업이 쇠퇴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했던 홍산 문화와 하가정 하층 문화에서는 농업과 목축 이런 게 공존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가정 상층 문화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오히려 목축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업이 퇴한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후 변화, 즉 기후가 온난화에서 한랭화로 바뀌게 되면서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업이 쇠퇴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신 두상입니다. 우화량 유적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신처럼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난 남성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학자들은 이 여신상이 당시 이 지역에서 숭배의 대상이었고 아마도 생산과 풍요를 안겨주는 지모신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4개 사진은 옥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옥인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옥벽, 옥월, 옥패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이제 옥으로 만든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를 굳이 설명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던 지역이 우리나라의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고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던 시기가 우연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원전 2300년 전후였다라고 합니다. 고조선 수도와 영토가 어디까지였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특히 고조선의 수도가 요동과 요서 지역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홍산 문화가 바로 고조선 문화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회가 여러 차례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홍산 문화에 나오는 토기와 주로 한반도 혹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보는 이런 토기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석기 이 유물들은 주로 이제 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유물들이죠. 빗살무늬 토기, 낚시바늘, 덧무늬 토기 이런 것들인데 비해서 홍산문화에서도 생활과 관련이 되는 토기가 발견이 됐지만 여신의 얼굴상이라든지 돼지와 용을 본뜬 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고도의 정치 조직이 있었고 이 정치 조직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 홍산문화와 한반도의 문화가 비슷한 점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 홍산문화를 설명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오제 때문인데요. 사망오제는 그 문헌에 따라서 사망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황, 지황, 인황, 천지인에다가 황자를 붙였죠. 혹은 수인씨, 복인씨, 신농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망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이 다른 것도 아마도 실존했던 게 아니라 전설상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썼던 중국 최초의 역사책인 사기에서는 삼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 첫 번째 본기에는 오제본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제는 중국 고대의 황현이라고 하는 5명의 제왕을 뜻합니다. 황제, 제곡, 제전후, 요순 5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 오제본기를 보면은 황제와 요순 이 세 임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곡과 제전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오행사상과 관련을 시키는데 중국 고대에는 5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8자를 좋아하죠.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국어로 빠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돈을 벌다. 빠자이라고 하는 단어의 빠와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빠. 현재로는 발음이 별로 비슷하진 않은데 사투리를 쓰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들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은 좋아하는 숫자가 8자,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8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고대에는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했다고 해야 될까 신성시하게 됩니다.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중앙과 동서남북 사방이죠. 그래서 1+5 중앙인 1과 사방 동서남북 4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모든 사물을 5에다 꿰어 맞췄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방위도 중앙, 동서남북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5개 원소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일 중에서 일, 월을 뺀 5가지입니다.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처럼 5라고 하는 숫자를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고대 성군도 5명이다라고 일단은 5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막상 세보니까 황제랑 요순 셋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명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설명할 춘추 5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오제 중에서 가장 이제 기록이 남는 사람 최초 인물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우리나라의 단군과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모두 황제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은 홍산문화와 황하문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 혹은 이제 발굴이 됐던 유물 가운데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 가운데에서 홍산문화가 가장 오래된 거는 아니죠. 처음에 보신 동영상처럼 홍산문화가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국가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도의 정치 조직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그런 유물 유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오히려 황하문명보다도 앞서는 이 홍산문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그런 거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신석기 시대 그 문화권이 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홍산문화 그리고 황하유역에는 서쪽의 앙소문화, 동쪽의 대문구문화. 그래서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황제, 앙소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염제 신농씨, 대문구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끄는 집단이 홍산문화 이 지역이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상층 문화로 바뀌게 되는 이 시기에 농사가 어려워지게 되자 황하유역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보면은 황제가 염제 신농씨나 치우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이 홍산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사지기 좋은 남쪽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신농씨와 치우로 상징이 되는 이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들을
정복하고 국가를 세우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이 찬양인데, 이 황제 뒤를 이어서 제국과 제전후 그리고 요순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금의 자리, 천자의 자리가 부자 세습, 즉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인물들한테 물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승 방법을 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유임금은 자기 아들 단주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현명하지 못하다 당시 어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순 임금한테 자기 두 딸을 결혼을 시키게 되고, 순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검증한 다음에 천자의 자리를 순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순 임금도 마찬가지로 유임금 말기부터 순 임금 시대 때까지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시수 문제를 해결했던 우라고 하는 신하한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이처럼 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게 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임금은 또 백익이라고 하는 뛰어난 신하가 있었는데, 우임금은 자기 아들이었던 개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임금과 개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제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나라가 사기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던 나라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실 하 다음에 있었던 상, 은이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는 부정이 되고 있다가 1970년대 은허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상 혹은 은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존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라의 인물 유적들이 도처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라의 수도라든지 그런 지역의 유물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이 돼서 이제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이라든지 학교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동북공정처럼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동북공정은 만주 지역, 만주를 중국에서는 동북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하상주 단대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래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중국의 문명, 이 중국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부르건 중국 문명이라고 부르건 간에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더 후세 문명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아니다, 중국의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처럼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황제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다, 혹은 그 이후에 있던 하나라가 실존했던 국가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고고학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이리두 유적이라든지 그런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게 하나라의 유적이다라고 단언을 하게 되면서 하나라가 실제 왕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리두 유적이라든지 그런 지금 발굴되고 있는 각지 유물 유적들이 상, 즉 은나라보다도 이전에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 거를 긍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물들이 반드시 하나라의 유물 유적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1세기 전반기까지 존속했던 왕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본기에는 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노노라든지 그런 기록을 봐도 은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국 학자들은 상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 국호가 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왕조 같은 경우는 수도를 너무나 자주 옮기게 됩니다. 수도의 이름 자체가 국호처럼 사용이 돼서 마지막으로 옮겼던 은이라고 하는 지역이 국호처럼 이제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상 또는 은이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글자는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호, 뒤에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호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상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읍제연합국가입니다. 수도에 해당하는 대읍과 여러 지역들을 지배하는 조급, 그 밑에 있는 소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식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대읍이라고 하는 게 상나라, 즉 은나라의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정치적 중심지에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성이라든지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나라, 즉 은나라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역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급이라고 하고, 이 조급도 마찬가지로 소읍 혹은 소급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처럼 만들어진 읍제국가이고, 상나라, 은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 숭배라고 하게 되는데, 10개의 태양이 번갈아 가면서 운행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골문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학설인데 갑, 을, 병정, 무기, 병신, 임, 개 이 10갑자라고 하죠. 이 10개 글자가 들어가는 집단의 명칭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0개 집단이 번갈아 가면서 상왕조의 임금, 왕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상왕조는 기본적으로 신종 통치와 부족 연합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소통을 하는 집단, 일종의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인들이 하늘의 뜻을 빙자하게 되면서 여러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 즉 은나라의 왕은 이런 정인 집단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종의 무당 혹은 제사장의 신분이면서 세속 권력을 통치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축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축과 왕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샤먼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정통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무축, 무당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정통치라고 일합니다. 당시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지금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피지배계층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백성이 지배층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골 문자를 보게 되면은 모방자를 쓴 방이라고 하는 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글자는 상, 즉 은나라의 지배를 받는 혹은 은나라의 왕을 자기의 상전으로 모시는 이런 제후국가들이 아니라 은나라, 상나라의 적대적이었던 독립국가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귀방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 집단이었다라고 합니다. 상, 즉 은나라의 뒤를 이어서 국가를 세웠던 주나라도 주방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겼던 문자를 각골문이라고 하죠. 이 상왕조 시대에는 청동기, 청동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을 이용하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릇뿐만 아니라 무기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사기분기와 지금 각골문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를 형제 상속을 하다가 후반기로 가면은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상나라, 은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 폭군의 대명사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걸 왕과 더불어 폭군의 대명사인데 이 주왕이 연못을 파가지고 연못에다가 술을 채우고 주변에 나무에다가 고기 육포를 걸어놓은 다음에 그 연못에 뛰어들어서 술을 마시고 이제 안주가 필요하면은 나무에 걸려있는 고기 육포를 먹었다라고 해서 주지육림이라고 해서 주지육림은 사치와 향락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음식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 주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연못에다가 술을 채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상왕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춘추중국 시대 여러 나라 심지어는 한나라 때에도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순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은어를 가보면 사람과 말, 소 이런 가축들을 순장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약간 흐릿하죠? 이거는 제가 한 호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주 상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인데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황하문명에서 상성의 규모를 잠깐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큰 지역이고 아마도 상, 즉 은나라의 수도, 여러 수도 가운데서 하나였을 것입니다. 제가 갔던 2014년에는 이 성벽 위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지도는 각골문입니다. 각골문은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점을 치기 위해서 거북딱지나 짐승의 뼈에 구멍을 뚫고 열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충격 때문에 금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진 금의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진 무늬들이 점차 발전해서 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각골문자와 자를 대조한 겁니다. 보면은 많이 좀 비슷해 보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여러 가지 청동기로 만든 그릇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주로 그 긴 막대기의 끝에 꽂아서 만들었던 창입니다. 크기로
쓰는 거를 모라고 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청동기인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어떤 중국 여성이 사진을 찍고 있죠. 대충 보게 되면은 이 청동기가 사람 크기의 한 절반 이상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청동기 만드는 방법은 이미 다큐멘터리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개무지와 조개화폐, 이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화폐처럼 사용됐던 게 조개인데 이 은어에서도 이런 조개화폐와 조개무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부호묘라고 하는데 부호는 무정이라고 하는 임금의 왕후였던 사람인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성이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동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성이 도끼를 들고 있는데 도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자가 통치 혹은 이제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유물인데 일종의 여종사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있는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나라, 은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나타낸 그런 지도입니다. 이어서 주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왕조 시기는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서주시대는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71년까지, 동주는 771년부터 진나라가 통일했던 221년까지. 사실 동주는 그 전에 망하게 되는데 시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주시대는 기원전 221년까지라고 합니다. 주왕조에서 배워야 될 주요 키워드는 이 네 가지입니다. 봉건제, 천명사상, 종법제, 정전제. 주나라에서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봉건제, 천명사상, 종법제, 정전제. 먼저 봉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는 기록에 따르면 원래 은나라,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는데 주나라의 무왕이 군대를 이끌고 은나라를 공격을 해서 상나라, 즉 은나라를 정복을 한 다음에 중국에서 지배적인 그런 국가가 됐죠.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넓은 영토를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족을 대후로 임명을 해서 각 지역으로 파견해서 통치를 하거나 혹은 상나라 즉 은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토착 세력들을 제후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가 여러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 혹은 자신의 일족들, 왕족들을 여러 지역의 지배자로 임명을 하게 되면서 공후백자남이라고 하는 자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왕처럼 절대적으로 군림을 하지만 주나라의 왕의 신하로서 왕을 섬기게 하는 이런 제도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천명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건 천명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온 지구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천명사상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인류학적으로는 신의 뜻, 신탁이라고 하죠. 이런 신의 뜻을 일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통치한다라고 해서 무추강 샤먼킹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주를 천자라고 하죠.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명, 즉 하늘로부터 온 세계를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자라고 불리게 되는데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천명사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천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치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겸손한지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손자죠. 당군왕검도 그 천재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인데 근데 대부분의 이런 천자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신과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즉 신과 인간이었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의 혈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하늘로부터 통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자입니다. 혈통을 강조하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법제는 가족 질서입니다. 종법이란 주나라의 가계에 적용되었던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집안에 첫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있으면은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아들들은 첫째 아들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종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집안을 통치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때에는 주나라의 천자가 자기의 아우들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후들은 천자한테 임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신하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그 족보 혈통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집안에서 가장 종손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아우들을 경이나 대부 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혈통에 따라서 자기가 종손이 되니까 소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손인 대종을 섬기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이나 대부로 임명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족들, 다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나라는 희성인 주천자와 주천자들이 각 지역의 이제 봉건제를 통해 가지고 봉건했던 여러 제후들과 대종과 소종 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일종의 가족 간의 질서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는 거죠. 제후들도 마찬가지고 경이나 대부 같은 이런 지배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법제의 장점은 이런 혈통을 가지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죠. 혈통을 가지고 주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계속 이제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됨에 따라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그래서 1대, 2대 때는 이런 혈연 관계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6대, 7대가 되면은 서로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가족 관계를 통한 지배 방식이 점점점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종법제가 완전히 형해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게 춘추시대 말기에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종법제를 통해서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을 그 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종법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같은 조상에서 나온 같은 혈통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상기를 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사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자기네들의 결속력 다지게 되는 거죠. 국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서 오경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국인으로 해서 나라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국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주나라 혹은 밑에 있던 제후국들의 수도를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그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전쟁의 의무가 있었고 농경이라고 하는 생산활동에는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전사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사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배층들은 원래 폭력, 무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사계급이었죠. 중국 처음에는 전사계급이 지배계급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그 지배층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중대사를 논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고 하면은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있었던 뭐 제가평이의 화백제도, 정사함제도 이런 거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이들은 무술과 간단한 교양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스승사자죠. 그 다음에 역사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와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배웠던 교육을 육예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국가에서 군자들이 배워야 되는 6가지 주요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정전제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전제라고 하는 거는 저 땅을 9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 모양이 우물정자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정전제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토지 혹은 9분의 1은 8가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그 지배층들한테 바치고 자기의 땅을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중세의 장원에 있었던 농노와 요새는 농노라는 표현보다도 부자유 농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런 것과 좀 많이 비슷한 형태죠. 여기서 보시는 건 정전제 문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문 해석을 못할 것 같아서 옆에 해석을 해놨는데 정전제는 앞에서 보신 그런 그림을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한문 원문과 번역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임용고사 문제의 객관식이긴 합니다만 한번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해석을 못하더라도 딱 보면은 이게 정전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우물정자. 우물정자가 지금 2번 나오죠. 우물정자라고 하는 거랑 공전입니다. 그래서 우물정자와 공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이게 정전제 문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우정이라고 하는 청동기 유물입니다. 서주의 강왕이 우라고 하는 인물에게 선사한 청동기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혹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청동기 안에다가 한자를 새겼습니다. 당시 주나라 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청동기를 하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의 일종의 문서 같은 거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기록들, 예를 들면은 제후로 임명을 한다라는 기록이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라고 하는 인물한테 주나라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훈계하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제후나 신하들에게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주나라가 몰락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왕의 정치적 위상이 실추했다. 그 다음에 봉건적인 신속 관계가 이완됐다.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토붕, 와해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데, 주나라 유왕이라고 하는 왕이 포사라고 하는 미녀에 빠져 있었는데, 포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황후 신씨를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이 포사를 이제 왕후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에 앙심을 품었던 신이라고 하는 제후국, 이 시후가 견융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왕이 살해가 되고 호경이 함락이 되면서 주나라는 잠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유왕의 아들 의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조를 재건하게 되는데, 호경의 수도를 둘 수 없어서 나급, 지금의 하남선 낙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왕 시기까지를 서주, 나급으로 천도한 평왕부터를 동주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평왕이 수도를 그 나급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서주시대 때는 그나마 주나라 왕이 제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 평왕 이후에는 주나라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세력, 권력이 약해져서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군주에 불과하게 되고, 시에 있었던 제후들이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주 시대는 제후, 여러 지역에 있었던 제후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주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